내 생각에 이 오늘 생스몽 얘기를 할 텐데 뭐 생스몽이라는 사람 이름은 알아요. 뭐 프랑스의 뭐 사회 사상가다 이러는데 제가 이제 책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생스몽에 관련된 책들 중에 번역된 건 요 두 권이더라고요. 요 두 권이 번역이 됐어요. 요 책은 아주 오래 80년대 초반에 번역이 되는데 생스몽만 번역된 게 아니고 이게 로버트 오웬, 그다음 생스몽, 그다음 프리에 이렇게 세 사람을 유토피아적인 사회주의라고 생각하고 요 세 사람의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씩을 번역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거의 한 40년쯤 전에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최근에 이 요렇게 이 생스명의 마지막 저작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주로 그리고 연구를 해놓은 것도 역사학 쪽에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서양사학과에서 프랑스 역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불어를 하지만 이 생스명 썼던 여러 가지 저작들이나 또 이 사람이 잡지를 운영해서 여러 사람들의 글들을 모아서 사회 운동을 한 사람인데 그게 구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이제 뭐 꽤 유명한 큰 도서관에 가면 그 있지만 그건 이렇게 전집류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책 한 권이 아니고 찾아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원전을 보고 이 강의를 준비한 게 아니고 이제 2차 자료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퇴직하신 분인데 최갑수 교수라고 서울대 서양사학과에서 최갑수 교수라는 분이 박사학위 논문을 썼던 생스몽의 사회사상이라는 박사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여러 논문도 봤고 제가 2차전을 많이 봤는데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문제의식이 중요했던 문제의식이라 그걸 참고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이 후배들이나 다른 관심 있는 사람들이 불어도 배우고 원전도 좀 읽고 그래서 그 생스명에 관련된 지적인 유산을 좀 우리 사회에 좀 펼쳐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로 이 강의를 시작합니다.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요, 생스몽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축적이. 책도 있고 논문도 있고 굉장히 많아. 근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거에 비하면 너무 모르고 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생스몽의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그야말로 그 아주 투박한 막시즘과 투박한 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제3의 길로서 사회민주주의적인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생스몽 사상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생스몽의 사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역사를 왕조의 흐름이 아니고 산업기술의 흐름으로 본 최초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막스를 얘기하면서 무슨 원시 공산사회에서 중세 봉건제를 거쳐서 자본주의 사회를 거쳐서 사회주의를 간 다음에 그 사회주의가 끝나고 이제 노동자의 시대가 온다. 그래서 어떤 경제사관으로 역사를 본 사람으로 막스를 많이 꼽는데 그렇게 역사를 보기 시작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은 생스몽입니다. 생스몽으로부터 막스가 그걸 배운 거예요. 역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야겠다는 거.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 시대의 어떤 노예제 사회나 중세 시대를 하나로 봅니다. 예를 들면 생스몽 같은 경우.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을 거쳐서 근대적인 산업 체제로 왔다. 이걸 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고대, 뭐 중세 이렇게 보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왕조적인 전통이 강하죠. 근데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산업 기술의 변화에 의해서 그 어떤 뭐랄까 중세적인 혹은 고대적인 꼬뮌 어떤 공동체 꼬뮌이라는 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너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뭐냐면 아랍에서 들어온 실증적인 과학 기술이 이러한 경제적인 면모를 붕괴시키고 새로운 산업 사회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벌써 이게 대단히 중요한 그 아니 막스나 또꾸비라고 좀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랑스 대혁명 그러면 그게 어떤 자유주의에 대한 이념, 억압에 대한 착취에 대한 반항 이렇게 생각하고 프랑스 대혁명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땡시몽은 한 100여 년 전에 아랍 사회로부터 들어왔던 실증적인 기술 지식이 그런 중세 그리스 노예제부터 중세까지 유지됐던 그런 공동체적인 아주 소규모의 장원 경제를 무너뜨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그 맥락에서 이 생스몽 사상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가 프랑스 그 대혁명 시절 이전에 이미 태어났고 이 사람이 주로 글을 쓰고 활동을 했던 시기가 언제냐면 나폴레옹이
백일 천하로 잠깐 지배했다가 다시 부르봉 왕가가 이 등세하던 시대예요. 1810년부터 1825년에 죽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프랑스 대혁명이 혁명을 해서 뭐 새로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기치를 내었다가 여러분들이 프랑스 혁명사를 조금 아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제 이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황제에서 재임하다가 영국한테 지고 엘바섬이 유배됐다가 다시 돌아와서 한 100일 천하 있다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부르봉 왕가가 다시 복구가 되는 거죠. 바로 그 시기를 살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자꾸 이렇게 혁명과 반혁명이 반복되느냐?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정치적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프랑스 혁명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꾸 무슨 자유주의 이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산업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전과 이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산업 시스템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산업 구조가 바뀌었는데 그 산업 시스템의 구조를 운영할 수 있는 정치가 바뀌지 않아서 예를 들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과거에는 변호사, 지주계급, 귀족들이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봉건 영주의 경제 구조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산업체제, 조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사람이 뭐냐고 그러냐? 산업가 계급이라는 거예요. 그 산업가 계급이 정치로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경제정책, 세금정책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경제는 바뀌었는데 정치를 운영하고 재정정책을 운영하는 사람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산업 시스템에 대해서 산업 조직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하니까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혁명했다가 반혁명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대단히 재미있는 해석이죠. 그 다음 세 번째 자유 얘기를 하고 평등 얘기를 하는데 자유라고 하는 것도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뭐 무슨 귀족이나 하층계급이나 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똑같이 뭐 하는 거 평등 뭐 이렇게 이제 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자유주의 이념이라고 하는 건 약간 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사상 예를 들면 무슨 로크나 루소에서 오는 것이고 평등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약간 사회주의적인 이념에서 온 건데 이 생시몽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로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내 능력이 무슨 뭐 나무를 잘 깎아서 좋은 뭐 의자를 만든다. 그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것. 그것이 자유고 그다음에 평등은 뭐냐면 내가 일한 만큼 내가 능력발휘를 한 만큼 그 대가 그 몫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수미일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산업 구조의 변화에 의해서 사회 변동이 일어났고 자유와 평등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대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산업의 전문가가 소위 그걸 산업자본가, 산업주의자라고 하는데 그 산업주의자가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할 수 있도록 세상의 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산업을 모르는 사람, 예를 법률가, 변호사, 무슨 이런 사람이 자꾸 하니까 뭐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또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혁명적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와 이 자본주의를 우리 조교 선생이 굉장히 구분을 잘했는데 천재적인 구분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혼동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치 체제에 관련된 것이고 자본주의라는 건 경제 구조에 관련된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건데 생시몽의 논리에 의하면 자본주의가 제대로 잘 되기 위해선 이 자유주의 정치 체제도 자본주의에 맞게 꼭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산자와 생산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무의자라는 말을 써요. 놀고 먹는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주로 누구예요? 지식인 계급, 성직자, 아직도 그 교회 성직자가 있고, 그다음 변호사, 그다음 토지 귀족 이런 사람들인데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이 물론 뭐 절대 귀족들은 많이 이제 죽고 없어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소위 부르주아라는 이름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로 법률과 그다음 지식인 계층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생시몽 눈에 보면 아직 산업 구조가 바뀐 걸 잘 모르고 경제 구조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혁명위원회도 있고 재정부도 있고 정부 구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프랑스 정부가 제대로 안 움직이고 있다. 자, 그래서 조금 빨리 갑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 이제 표로 내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산업 이 사람이 쓴 그 사상의 흐름들을 네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1814년에 유럽 사회 재조직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건 책입니다. 요를 썼을 때는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약간 자유주의 사상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입헌 군주제 이럴 때입니다. 이 시기가 언제냐면 그 나폴레옹이 백일 천하 했을 때 그 즈음의 전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그냥 뭐 왕정 정도를 없애고 그냥 군주를 뒤엎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군주가 너무 자의적으로 뭘 재정 정책을 하고 국가 정책을 하는 건 문제가 있으니까 입헌 헌법을 만들고 군주의 권력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부르주아들이 좀 잘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초기 정도의 자유주의 사상 정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816년에 오면 산업이라는 잡지를 만들어내요. 이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서서히 그 영국식 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을 해요. 사실은 프랑스가 영국보다는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1668년 이 명예혁명 이후로 영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산업 발전을 이루었는데 프랑스는 거기에 비하면 농업이 강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산업 발전이 늦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미 그 영국은 뭐 왕은 군림하지만 통치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 왕정의 힘이 굉장히 약해져 있었는데 프랑스는 그때까지만 해도 한 150년, 200년 동안 절대 왕정의 힘이 굉장히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스몽의 입장에서는 영국식 입헌 군주제 정도, 영국식 자유주의 정도만 들어와도 프랑스가 굉장히 앞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한 2, 3년 정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더군다나 이제 부르봉 왕조가 들어오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하죠. 왕가라는 게 아무래도 탄압하는 시대니까. 근데 한 2, 3년 있다가 이게 도저히 프랑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산업이라는 잡지를 만들면서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산업 체제에 필요한 대단히 중요한 그 사상의 이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819년이 되면 이 산업 체제론이라는 책을 써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 생스몽의 생각이 자유주의자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산업 1816년에 만들었던 산업이라는 잡지 말고 유럽의 감시자라고 하는 잡지가 또 있었어요. 요거 이제 사실은 생스몽과 비슷한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조금 나중에 이제 사상의 차이가 나서 이 비교를 하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이 유럽의 감시자를 만들었던 그 잡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결국은 자유주의 체제가 프랑스를 위해서 중요한 것이고 결국 뭐 정치라는 것도 뭐 지식인이나 변호사 같은 사람이 하는 거지 무슨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혹은 산업가 이런 사람들이 뭘 아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이 1819년에 산업체제론을 쓸 정도가 되면 뭐라는 표현을 쓰냐면 유기적 산업자본가 혹은 진정한 자유주의자 이런 말을 쓰면서 이 자유주의자 보통 이제 일반 사람 얘기하는 자유주의자 보통 이게 변호사 무슨 이 그다음에 지식인 부르주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혁명을 해서 새로운 절대 왕정을 엎었지만 뭐 하여튼 뭐 부르주아 정도 되는 사람들을 자유주의자라고 한다면 땡스 보기에 그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의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거. 왜? 그 사람들도 결국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시기 1819년부터 산업 체제를 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아주 중요한 산업자의 정치적 교리문답이라는 책을 썼던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꽤 유명한 텍스트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부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책의 2권 산업자의 교리문답. 교리문답이 뭐냐면 마치 뭐예요? 이렇게 누가 학생이 물어보면 그건 그런 거야로 답해 준다는 겁니다. 교리문답이라는 게 뭐예요? 천주교에서 뭐 하는 거 그런 걸 교리문답이라고 하죠. 그렇게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이 2권 맨 말비에 보면 자유주의자와 산업주의자에 대해서라고 하는 여기 있어요. 몇 페이지 안 돼요. 요거 여러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한 4-5페이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업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소위 무슨 은행가, 그다음에 그 무슨 실제로 물건을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리고 진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자유주의자라는 이름으로 구성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응? 그때 이제 루이 보나파르트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이런 사람들을 그 지지하고 그다음에 무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무슨 뭐 의회 대의제 민주주의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주의자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신봉건 계급이라고 해요. 새로운 봉건 계급. 봉건 계급이라는 게 과거에 중세 때 있었던 계급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 교회 성직자라든가 대토지기주 이런 사람들을 뒤집어 엎은 게 프랑스 혁명 아니에요. 근데 생스몽은 1819년 그다음에 이 책이 1824년인가 거의 말년에 쓴 책인데 이때는 그런 부르주아들, 그러니까 소위 대혁명을 주체했던 부르주아들 니들도 봉건 계급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봉건 계급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자유주의가 얘기하는 자유로운 경쟁, 뭐 개인의 어떤 개인주의적 사고 이런 거 거부하고 약간 집단주의적이고 공동체적인 사고를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사회주의적인 냄새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다가 말년에 쓴 1824년에 썼던 신기독교론이라는 책에 보면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강조를 해요. 예를 들면 카톨릭도 비판하고 그다음에 신교로서의 루터도 비판하면서 그동안의 기독교가 잘못됐다. 그러나 이 사회가 정말 제대로 잘 돌아가고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고 사람들 사이의 어떤 자유와 평등이 유지가 되려면 기독교적인 정신이 다시 복원돼야 된다. 그런데 예전에 카톨릭도 문제가 있고 새로운 신교도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신기독교론이에요. 그래서 요 지금 시기별로 내가 좀 거칠게 얘기를 했지만 요거를 다음 시간에 아주 자세히 좀 얘기를 하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